중앙아시아 중심부에 해발 6,000m를 넘는 봉우리가 쭉 늘어서 있는 굴룬 산맥.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 산을 신이 살고 있는 산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굴룬 산맥은 신비가 가득한 산으로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긴 동물, 들어보지도 못한 신기한 동물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해요. 여름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고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나 깊숙이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19세기) 말 많은 탐험가들이 중앙아시아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탐험이었습니다. 굴룬 산맥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스웨덴의 헤딘과 러시아의 푸시발스키 등 아주 소수의 탐험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굴룬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남긴 아주 적은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 이래 약 100년 가까이 굴룬의 오지를 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1990년 7월 일본과 중국의 합동과학탐험대가 굴룬의 오지를 향했습니다. 신비로 둘러싸인 굴룬의 대자연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티벳 고원입니다. 굴룬 산맥은 티벳 고원의 북극으로 2,500km에 걸쳐서 이어지는 대산맥입니다. 일중의 과학탐험대가 목표로 한 곳은 굴룬의 중심부 오질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오질의 평균 고도는 약 5,000m고 공기는 평지의 반, 기온도 낮으며 극히 건조한 제3의 극지방이라고도 불리우는 세계입니다. 출발점은 굴룬의 산 기슭 마을 쾌모입니다. 황량한 타쿨라막한 사막 속에 있는 푸른 지대, 실크로드의 오아시스촌 쾌모입니다. 쾌모 마을에는 사막 속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량이 풍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멀리 굴룬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사막을 복류해서 쾌모 마을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쾌모는 이그로족이 많이 사는 이슬람촌입니다. 실크로드의 교통로인 이슬람 성형마을 쾌모에는 서유기로 알려진 삼장법사를 시작으로 헤딘, 푸시발스키 등 많은 여행자나 탐험가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쾌모의 시장에는 풍부한 야채와 과일이 흘러나옵니다. 굴룬의 물이 가져다준 은혜입니다. 옛날 실크로드를 여행한 사람들도 이 마을에서 식량을 보충해서 어려운 여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7월 하순, 일중 과학탐험대는 쾌모에서 탐험에 필요한 자재의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탐험대를 구성을 하는 멤버는 총 40명. 일본과 중국의 쌍방에서 동물이나 식물, 지질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짐은 조사용 자재 외에 식량 2개월분, 한냉 지방용 텐트, 방한화 등 20톤 정도에 달했습니다.
수송용 차는 모두 험한 길에 강한 사륜구동이나 육륜구동입니다. 굴륜 산맥의 일부는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만 오지레 지역은 전혀 자연과학의 메스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상당히 높은 고원과 산맥이 되는 과정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해 있는 식물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 발달돼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곳에 살아있는 식물이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괴모에서 쿨룬의 심장부인 오질까지는 1,00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일주일 전에 출발이 시작됩니다. 괴모 마을을 나오자 일련의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질에 들어가려면 사막을 통과해서 기괴하게 우뚝 솟은 쿨룬 산맥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모 마을에서 들은 아주 적은 정보를 단서로 1,000km의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유기를 목표로 한 고대의 여행객들도 이 사막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나는 새도 없고 대지에 달려가는 동물도 없는 이 사막을 경유했습니다. 괴모 마을의 생명의 물을 가져다주는 쿨룬의 심장부 오질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생명체가 있는 것일까? 모래뿐인 중국 쪽에 있는 여러 개의 산을 눈앞에 두고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막을 계속 달리기를 이틀. 정신을 차려보니 해발 3,000m의 대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쪽에 돌연 한 줄기 녹색의 초지가 나타났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황량했던 사막에서 돌변해서 이곳에는 초원이 펼쳐져 있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멀리 쿨룬의 오질로부터 첩첩이 겹쳐지는 산속을 스며들어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맑고 손을 내리는 듯한 차가움입니다. 이 해발 3,000m의 초원에는 여름 동안만 양이나 염소를 이끌고 유목민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이상 쿨룬의 저쪽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강을 따라가는 초지는 야생 새들에게도 낙원이었습니다. 고지에 사는 후토티, 드물게 일본에도 날아와서 화제가 된 보기 드문 새입니다. 양과 염소가 떼디어다니는 초지를 내려와서 땅속에 벌레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오리입니다. 이들도 초록이 풍부한 이 초원에서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3,000m 고지에서 눈앞에 한 평온한 풍경은 목표로 한 쿨룬의 오질에 의외로 쉽게 도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탐험대의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돌연 눈앞에 큰 강이 나타난 것입니다. 강은 경류가 되어 흘러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콜룬의 심장부 오지레웨의 길은 이 강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이, 불가능해요. 상당히 급격하기 때문에 곤란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목표인 오질은 아득히 멀고 벽처럼 떡 버티고 서 있는 산이 훨씬 저쪽입니다. 탐험대는 대폭적으로 길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탐험대는 다시 산기슭의 사막으로 돌아와 훨씬 먼 600km의 동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쿨룬 산맥을 넘어 오질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은 강바다, 길 같지도 않은 길을 거슬러 올라가 쿨룬 산맥을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시간당 전진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 4km. 사람이 걷는 속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강바닥에는 여기저기에 돌이 굴러내려 장소에 따라서는 1m 가까이 차이가 있어서 전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돌연히 덮치는 홍수가 강바닥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돌로 메꾸어 강바닥을 고르게 해서 길을 만들지 않으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세 시간이나 돌매꿈 작업을 해서 겨우 100m도 전진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강바닥에서는 언제 홍수가 덮쳐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처지는 기분을 가라앉히며 악조건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탐험대가 겨우 강바닥을 빠져나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러나 갈 길을 막는 벽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빠짐없이 탐험한 헤딘 디자인. 쿨룬은 가도 벽이 막고 서 있는 절망의 토지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겹겹이 계속되는 산맥을 넘어 마지막 산등성이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캠프에 필요한 물이 있는 장소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쿨룬을 넘는데 한밤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산등성이를 내려오려고 할 때였습니다. 야생 동물의 무리와 만나게 됐습니다. 영양의 종류인 티벳산 영양입니다. 헤드라이트에 반사되어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차 앞을 달려 지나간 것은 늑대였습니다. 영양을 뒤쫓고 있습니다.
해발에서 예상 밖에 만나게 된 영양이나 늑대. 동물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오질이 가까워지는지도 모릅니다. 괴물을 출발한 지 2주일 만의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눈앞에 펼쳐졌던 험난한 산의 표면과는 달리 끝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해발 4,800m, 드디어 쿨룬의 중심부 오질에 들어선 것입니다. 오질이라는 뜻은 몽고어로 푸르름이 풍성한 평지를 의미합니다. 후지산보다 1,000m 이상 높은 곳에 펼쳐져 있는 초원. 불모의 사막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탐험대는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신비로 가득 찬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은 고원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기는 평지의 반, 산소가 적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고산 비응을 걱정하면서도 행동 개시합니다. 캠프를 설치하고 있는 도중 돌연 쌀아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인데 기온은 영하까지 내려갑니다. 쌀아기 눈은 어느새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가까이에 생토끼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빙하기에서 살아남았다고 전해지는 생토끼는 한랭한 지역에서밖에 생식하지 않습니다. 이 고원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고원은 해가 높이 뜰수록 그 양상이 바뀝니다. 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됩니다. 직사광선이 냉랭해졌던 대지를 급속히 덮게 하기 때문에 고원의 여기저기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온이 높이 올라가면 격심한 상승 기류가 발생되어 모래바람을 일으킵니다. 낮 기온은 섭씨 20도,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평지의 반밖에 없는 공기는 극도로 감소합니다. 냉엄한 자연 환경입니다. 베이스 캠프 주위를 조사하고 있던 대원이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快看，那边是什么？那边是什么？在那边呢。 돌연 상류에서 물이 밀어닥쳐 온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온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던 시냇물이 볼 때마다 수량이 불어갑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이상한 현상이 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온이 높아지는 오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증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건조한 이 고원의 연 강수량은 100mm도 안 된다고 추측됩니다. 매일 이 정도의 수량을 가져오는 수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신비한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냇물의 상류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시냇물의 상류에는 기묘한 지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평평한 돌이 지면에 서 있는 것 같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영구 동토지대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경관입니다. 지하에 동토가 녹고 어는 것이 반복되는 중에 땅속에 있던 돌을 이와 같이 들어올려 버린 것입니다. 이 고원의 지하에는 두께가 100m가 넘는 영구 동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대량의 물이 영구 동토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냇물의 상류에서 지하로부터 샘솟고 있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한낮의 강한 햇빛 때문에 지하의 동토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원의 샘물 입구가 고원의 여기저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오후가 되면 급격히 녹던 물이 이상한 증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구 동토가 녹아내린 물은 다시 건조한 대지를 녹색의 초원으로 바꿔 생물을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Familiar to us because we stay here more time. So now full very 동물 박사 마 씨가 무엇인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히말라야 마모트입니다. 키는 50cm로 이 고원에서만 사는 다람쥐의 한 종류입니다. 마모트는 호기심이 강한 동물입니다만 경계심도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도 전혀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씨는 경계심이 강한 마모트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껴안고 놀고 있는 것은 작년에 태어난 새끼입니다. 아직 1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둥글둥글하게 살쪄 있습니다. 해발 5,000m에 가까운 이 고원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평원이 녹색이 되는 경우 1개월간뿐.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동물들은 한꺼번에 성장합니다. 가늘고 긴 뿔을 가진 티벳산 영양. 이들도 이 고원에서만 사는 동물입니다. 비스듬히 보면 뿔이 한 개로 보입니다. 유럽의 전설에는 한 개의 뿔을 지닌 가공의 동물 일각수가 등장합니다만 이 티벳산 영양이 바로 일각수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굴룬의 대자연, 그것은 이곳에 사는 동물이 전설이 되어 전해질 정도로 비경이기도 합니다. 탐험대의 운전기사가 기묘한 돌을 발견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지질학자인 니시다 씨가 현장에 뛰어갑니다. 조개의 화석이었습니다. We're beautiful. Yes, and very important. 무슨 화석입니까?
쌍강리 화석으로 해성의 커다란 쌍강리 화석입니다. 해석? 네, 바다에 살았던 쌍강리 화석이죠. 언제쯤의 그 물건이에요? 약 2억 년 전보다 더 오래된 화석인 것 같아요. 조개의 화석이 발견된 일로 부근의 화석 조사는 더욱더 활발해졌습니다. 같은 때에 바다에 있던 암모나이트의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쌍강리의 화석, 계속해서 발견된 암모나이트의 화석, 둘 다 콜룬 중심부 오질이 2억 년 전에는 바다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 고원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장대한 한 드라마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러시아 대륙의 남쪽에는 얕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인디아 대륙은 상당히 남쪽에 있었습니다.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 북상을 계속한 인디아 대륙은 지금으로부터 약 5천만 년 전에 유러시아 대륙과 충돌했었습니다. 그때 해저가 밀어올려져 히말라야 산맥이 탄생하고 동시에 그 북쪽의 일본 열도가 6번이나 들어갈 수 있는 광대한 고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티벳 고원입니다. 해발 5,000m에 가까운 오질의 고원도 지구의 대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질학자인 유 씨는 이 오질의 고원이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발밑에 흩어져 있는 검은 원석은 현무암이라고 하는 화산암 돌입니다. 이곳은 화산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대륙의 내부에 화산은 없다고들 합니다. 아시아 대륙의 한가운데에 콜륜의 오질에서 화산을 발견한 것은 류 씨에게도 커다란 놀라움이었습니다. 那么它处在青藏高原的中间，所以这个受了南北这个构造作用力的地质作用力这个影响呢，使得它这个这里的这个构造活动就更强烈。所以这个由于构造运动新构造运动的非常活跃呢，所以这个火山活动也就非常活跃。 가깝게 보이는 이 산도 화산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질에 있는 산의 대부분이 화산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질은 대륙의 내부에서도 보기 드문 화산대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티벳 고원은 이 일렬로 늘어선 화산대를 경계로 둘로 나눠지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2억 년 전에는 바다였던 곳이 지구 최고의 고원이 되어 지금 다시 분단되려고 하니 정말로 살아있는 지구 모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원은 꽃의 계절을 맞고 있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영하 10도, 5,000m 가까운 고지가 꽃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은 7월부터 8월에 걸친 약 1개월간 뿐입니다. 여름 동안에는 저온과 건조가 지배하는 식물에게는 아주 냉엄한 곳입니다. 오바 씨는 식물이 어떤 식으로 적응해서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저지대에서는 50cm 정도입니다만 마치 풀처럼 지면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온도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땅 속에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곳에 일부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다식물입니다만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부분이 지상에 나와 있어서 가지가 넓게 퍼지는 모양을 합니다만 이곳에서는 가지가 서로 다른 시기에 각자 따로 나와서 넓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나고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려면 일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에게는 종자를 만드는 암수를 저온으로부터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암술에 필요한 온도를 확보하는 것일까요? 오바 씨는 특수 카메라로 그 비밀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이 고지에 피는 꽃의 대부분은 꽃잎이 접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 씨는 이 모양의 암수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온도의 분포를 알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로 꽃을 봅니다. 빨간 부분이 온도가 높고 녹색이나 파란 부분이 온도가 낮은 것을 나타냅니다. 암술이 있는 꽃의 중심부의 온도가 한층 높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시 모양을 한 꽃잎이 파라볼라 안테나 같이 태양의 빛을 꽃의 중심부에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발 5,000m의 고원에서는 한낮의 기온이 20도 전후까지 올라갑니다만 밤에는 한여름이라도 영하 10도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은 얼어붙어서 쇠포가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도 식물은 얼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준비해 놓은 것일까요? 오바 씨는 하룻밤 동안 이 연꽃의 꽃잎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면 고원의 기온은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꽃의 상태를 시간을 단축해서 보기로 합니다. 새벽 2시 영하 8도로 내려간 때입니다. 꽃의 끝에서 물방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살표 끝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물방울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연꽃은 대부분의 수분을 꽃의 끝에서 밖으로 내어놓고 작은 얼음 상태로 해서 그대로 있게 합니다. 쇠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연꽃은 토해낸 수분과 서리로 새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서 꽃의 표면에 얼음이 녹으면 그 수분을 다시 체내로 빨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건조해 있는 고온에서 연꽃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짜낸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번에 일중과학탐험대에는 커다란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토끼의 조사입니다. 고원에서 자주 보는 검은 잎의 생토끼입니다. 그러나 탐험대가 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환상의 생토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러시아 탐험가 푸시발스키는 티베트 고원에서 그때까지 본 적이 없는 진귀한 생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탐험에 동행한 대원의 이름을 따서 코스로프 생토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생토끼에 대해서는 머리뼈의 스케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크고 눈 부분이 솟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견됐을 때의 기록도 푸시발스키가 일기 속에 간단히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 후 100년 코스로프 생토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푸시발스키의 일기에는 산마루턱 바로 앞에 작은 언덕에 그 생토끼의 굴이 많이 있었다는 것만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을 오지레 고원에서 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길은 아득히 먼 곳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길이 있는 걸까요?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길 위에는 동물의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동물들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길을 더듬어가는 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야크였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만 사는 들소입니다. 체중은 1톤 가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야크는 돌연히 나타난 탐험대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흥분하면 갑자기 덤벼들 수도 있답니다. 위험해요. 차가 부서진 적도 여러 번 있답니다. 긴장된 대치가 잠시 있은 후 야크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초원을 경쾌하게 달리고 있는 것은 들당락입니다. 공기가 평지의 반밖에 안 되는 이 고원에서는 조사를 위해 작은 언덕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차게 됩니다. 그런데 들당나귀는 시속 60km의 빠르기로 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원 중 한 사람이 생토끼를 발견했습니다. 환상의 생토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베이스 캠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검은잎 생토끼입니다. 탐험대가 찾고 있는 생토끼의 머리는 크고 눈 부분이 좀 더 튀어나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먹는 풀이 다릅니다. 환상의 생토끼는 이와 같은 쑥이나 연꽃이 아닌 벼과의 풀을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기록밖에 없는 코스로프 생토끼는 정말 이 고원에 있는 것일까요?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서 이틀째 환상의 생토끼를 찾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작은 언덕을 올라간 곳에서 생토끼꽃 같은 소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언덕은 푸시 발스키의 일기에서 표현한 것과 같았습니다. 소굴의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덕 위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토끼입니다. 눈 부분이 커다랗게 튀어올라 있습니다. 먹고 있는 풀도 보통 생토끼의 풀과는 달리 벽과의 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환상의 생토끼, 고스로프 생토끼임에 틀림없습니다. 검은잎 생토끼와 비교하면 눈 부분이 훨씬 크게 튀어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스로프 생토끼에 대해서는 푸시 발스키의 일기와 머리뼈의 스케치 이외에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는 물론 과연 아직 살아있는가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푸시 발스키가 발견한 이래 10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고스로프 생토끼의 살아있는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오지레 초원의 한쪽 구석에 남모르게 살아있는 고스로프 생토끼. 다른 생토끼들과 생존 경쟁에 져서 거처를 점점 좁혀왔다고 보여집니다. 해발 5,000m 이 쿨룬의 오질만이 그들에게 남겨진 안주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일중과학탐험대의 최종 목적지는 빙하로 된 산 칸자리의 산기슭입니다. 칸자리는 티베더로 깎는 듯이 솟은 눈 덮인 산이라는 의미. 그곳에는 신비에 둘러싸인 몇 개인가의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해발에 있는 호수지대. 도대체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탐험대는 최후의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전진하는 길에 강이나 웅덩이가 많아졌습니다. 호수지대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지면이 물을 먹어 부드러워져서 몇 번이고 선체로 움직이지 못하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악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자동차는 빠져들어갑니다. 웅덩이에 빠지면 탈출하기까지 3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호수의 여행은 예상 이상으로 시간을 뺏기게 됐습니다. 짧은 여름은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온 강하도 한층 더 혹독해지고 있었습니다. 쿨룬 산맥의 산기슭의 마을 쾌모를 출발한 지 1개월 반. 일중 과학탐험대는 드디어 쿨룬의 최중심부 빙하로 둘러싸인 산 칸자리의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6,300m, 산은 전체가 신설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조용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에 띄엄띄엄 있는 호수. 원시 그대로의 대자연입니다. 호면이 하얗게 빛나고 있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에 내려보니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얗게 빛나고 있던 것은 소금의 결정이었습니다. 고원에 건조해버린 공기는 긴 세월 동안 호수의 수분을 증발시켜 포함되어 있던 염분을 두꺼운 결정으로 퇴적시켰던 것입니다. 소금의 두께는 장소에 따라서는 10cm까지도 됐습니다. 염화 나트륨의 결정이 연못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닷물의 10배 정도, 10배보다 좀 더 진해져서 소금이 이상은 녹을 수 없게 되어 이 연못의 바닥에 결정이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얀 것은 전부 염화 나트륨의 결정입니다. 염분이 지극히 진해서 수심도 완전히 얕아진 이 호수의 어디를 찾아봐도 생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의 가장자리에 이상한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당시 호수 가장자리에 들어있던 풀의 자리입니다. 호수의 물이 줄어서 호면이 낮아진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에 조사에서 어느 호수도 확실히 물이 줄어온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띄엄띄엄 있던 호수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호수가 고원에 펼쳐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원시의 모습으로 멈춰있는 호수에 생물이 있을까? 탐험대는 하나하나의 호수의 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생물의 모습은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극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계속 물이 줄어든 호수가 염분이 너무 강하기도 하고 강알칼리라서 생물이 살기 쉬운 환경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호수도 강알칼리성 호수입니다. もうすぐまっすぐこのまま行った方がいいでしょうか。あ、そのまままっすぐこうじゃあどんどん漕いでってください。はい、じゃあこいでください。 우선 탐지기로 수중의 상태를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2.5mですね。 2.5cm군요. 깊이 2.5m. 호수의 깊이는 2m에서 3m. 전체적으로 얕은 호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외로 탐지기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여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병 속에 들어있는 것은 길이 2cm 정도의 작은 새우였습니다. 작은 새우입니다. 강알칼리성이고 유해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이 호수에서 새우가 발견된 것은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찍은 것은 무수히 많은 새우였습니다. 또 다른 생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고요해진 호수 속에서 새우만이 북적대며 살고 있는 신비한 광경입니다. 옛날에 이 호수는 담수였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알칼리성이 강해졌습니다.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호수 속에서 새우만이 수질의 변화에 적응해서 드디어는 그들만이 번영하는 특수한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해발 5,000m, 콜룬 최중심부의 호수에서 탐험대가 본 것은 환경 변화에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은 강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콜룬의 대자연, 그것은 예상도 하지 못한 생명체들의 세계였습니다. 저온, 극심한 건조함, 평지의 반밖에 안 되는 공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을 그들은 생명이 넘치는 낙원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생명체를 조사해서 탐험대원이 느낀 것은 이 고원이 하늘이 열린 이래 지금까지 무인의 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의 야생의 세계에 살며시 다가오고 있는 기괴한 양상을 생각하면 사람과 생명체의 관계에 다시 한번 깊이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녹색의 초원이 급속히 갈색으로 바뀌고 있는 9월 중순, 일중 과학 탐험대는 콜룬의 중심부 오지를 뒤로 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